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6장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지금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 두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 우선은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집단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다. 집단 과정이 촉진되며 지시하거나 지도하고 구성원들의 복종을 유도하는 사회적 기술이고 능력이다. 그죠? 뭐 당연하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지금 한번 본 거고요. 예. 자, 그래요. 집단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 이론에서 먼저 전통적 리더십 이론이 나옵니다. 이 전통적 리더십 이론은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특성 이론. 이 특성 이론을 자질 이론이라고 돼요. 자질 이론. 그 다음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 그 표에 보면 순서가 먼저 특성 이론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행동 이론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이론으로 온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특성 이론의 한계 때문에 행동이론이, 행동이론의 한계 때문에 상황이론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 표에서는 우리가 일단 특성이론 또는 자질이론이라고 했죠. 연구 논리에 보니까 자, 연구 시기는 안 외워도 돼요. 순서만 일단 하면 돼요. 순서. 알죠? 연구 시기 그거 외우지 마시고 연구 논리에 보니까 리더와 범인을 구분짓는 그 리더의 성공한 리더, 그 리더의 자질을 적출한다. 그래서 거기 주요 내용, 그 성공한 사람의 리더, 성공한 리더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학력이나 경력에서 성공적 리더의 특성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 이론은 결국은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질은 타고나는 거다. 아셨죠? 자, 그 주요 이론은 안 외워도 돼요. 거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끝이 다 자질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나오면 이거 특성 이론이네. 그죠? 자질 이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행동 이론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리더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냐? 자, 그래서 거기 가장 효과적인 리더 행태 유형을 탐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동. 리더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 즉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행동 유형에 따라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행동을 행동이론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두 가지. 알았죠? 두 가지로 구분해. 하나는 뭐냐면 리더가 막 이 과업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에만. 그러니까 일 중심의 리더가 있어요. 일 중심.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일 중심. 또 하나는 사람 중심. 알았죠? 행동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이 일과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가 이제 다를 뿐이에요. 다른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일은 생산을 중심으로 여기냐, 또 이제 사람 인간을 중심으로 여기냐,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주요 이론을 보니까 아이오와 연구,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그 다음에 미시간 주립대 연구, 그리고 관리기억자 모형 나와 있죠. 그래서 아오미관 앞자를 따가지고 아오미관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자 아이오와 연구, 오하이오 연구, 오하이 연구, 그 다음에 미시간 연구, 관리기억자 모형. 그래서 이 관리기억자 모형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상황이론 보면 상황이론 말 그대로 그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 중심일 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때는
일중심인 이 리더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리더십 이렇게 보는 게 상황이론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행태와 상황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특정 상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 행동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 이제 상황이론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과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과 그 다음에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이 거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상황 이론은 자 이거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행동 이론 그 네 가지는 확실히 걔들이 행동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잡고요. 아오미관 아셨죠? 그리고 상황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돼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그 다음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그리고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 자, 표 아래 보니까 OX 문장 봐보세요. 관리격자 이론은 아까 관리격자 모형은 행동 이론에 들어가 있었죠? 자, 관리격자 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상황이론이죠. 얘는 행동이론이어서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은 자질이론 중에 하나이다. 자질이론, 즉 특성이론이 아니죠. 행동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특성이론부터 봐요. 특성이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자질이론. 요거 다음에 이제 행동이론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론 다음에 상황이론이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질이론은 특성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이론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네 가지 잡으라고 했죠? 뭐, 아, 오, 미, 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론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그 다음에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그 다음에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특성 이론부터 보면 리더의 성격적 특성과 우수한 자질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성공한 리더들, 그런 사람들의 자질을 보는 거예요. 특성.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과 우수한 자질을 중시 여기는데 주요 내용, 리더십은 결국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리더의 용모와 같은 신체적 특성과 판단력, 언어 능력, 지능, 성격, 학력과 경력 등의 사회적 대응 등과 같은 리더 특성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그래서 리더의 성격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죠? 자,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더 보지 마세요. 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행동이론으로 와보면 뭐 거기 이제 한계점도 나와 있긴 한데, 그죠? 특성이 모든 효과적인 리더에 있다는 보편적 결여. 특성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뭐 추종자나 하위자들의 욕구를 또 무시하고 있고 뭐 등 있는데 그 한계점을 치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동이론으로 가보면 리더의 행동을 중시 여겨 여기는. 리더의 행동을 중시 여긴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면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리더의 행동을 중시 여기니까 우리가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훈련이 가능하잖아, 훈련이. 그죠? 행동은 훈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리더십도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아까 이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내 행동은 훈련이 가능하니까 결국 리더십은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차이점은 리더십의 행동 유형에 따라 구별이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행동이론의 탄생 배경, 특성이론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자, 다시 한번
이 자질 이론의 한계 때문에 행동 이론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의 한계 때문에 결국 여기가 등장했다. 알았죠? 행동 이론으로 오게 된다. 자, 거기 OX 문장 특성 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 이론이 등장하였다. 맞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아래 나오는데 아이오와 연구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거는 이렇게 알면 돼요. 아이오와 연구는 아주 아이처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논이었다. 이렇게 아이처럼 아이오와 연구.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제 뒷부분에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을 공부할 거예요.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은 중요도로 보면 2순위 정도 돼요. 1순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순위 정도는 돼요. 잘 나와요, 그것도. 근데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지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그리고 위임적, 즉 자율적 리더십. 이렇게 나뉘는데 얘도 유형 구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시적, 즉 독재적 유형, 그죠? 그다음에 참여적, 즉 민주적, 그리고 위임적, 즉 자유방임 유형. 알았죠?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하이오 연구하고 미시간 연구는 과거에 거기 오하이오 연구 5회 때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시간도 5회 때 나오고 14회 때 나왔죠. 근데 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알아야 하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행동 이론은 사람 중심이냐, 업무 중심이냐, 즉 일 중심이냐, 요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오하이오 연구 보니까 그거 봐보세요. 구조 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 2가지 차원에서 리더십 유형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구조 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당연히 배려 행동이겠죠.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구조 주도 행동이 걔가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업무와. 알았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제. 결론이 뭐냐 오하이오 연구는. 자, 거기 그림을 보니까 세로축에 배려 행동, 가로축에 구조주도 행동 나와 있죠? 낮고 높음 이렇게 나와 있죠. 효과적인 리더는 뭐냐? 도대체. 그죠? 이상적인 리더십은 뭐냐? 결론은 둘 다 높을 때. 그죠? 거기 보니까 음영 표시 해놨잖아요. 높은 구조 행동, 높은 배려 행동일 때 이때가 조직 직원들의 만족과 업무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 연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 하이잖아요. 하이. 둘 다 높아. 둘 다. 오 하이. 그러니까 오 하이. 이렇게 하이. 둘 다 높다. 알았죠? 오 하이. 이렇게 손을 들으시면 되세요. 생각할 때 오 하이다. 오 하이. 이렇게 둘 다. 배려 그 다음에 구조주도 둘 다 높다. 이렇게. 이해됐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시간 연구 봐보세요. 미시간 연구는 용어가 달라요. 보니까 니은에 보니까 직무 중심적 리더십이냐 구성원 중심적 리더십이냐. 직무 중심이 일 중심이겠죠. 당연히. 구성원 중심이 사람 중심이겠죠. 그잖아요. 지금 용어만 다를 뿐이라니까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 그 디귿 봐보세요. 구성원 중심적 리더십의 경우에 업무 성과나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 중심 리더십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만족과 업무 성과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미시간 연구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사람 중심일 때. 그죠? 구성원 중심일 때 구성원의 만족도, 업무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간 연구는 미시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오하이 연구는 오하이! 둘 다 높을 때. 그죠? 미시간은 미시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직원 중심. 구성원 중심.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관리격자 모형으로 와서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동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격자 모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다른 거 기억을 못해도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블레이커 머튼의 관리기억자 모형 그 기억해 보니까 이 관리기억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둑판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판 모양을 활용하여 사람에 대한 관심, 자 인간에 대한 관심이죠. 그 다음 생산에 대한 관심, 생산은 업무겠죠? 일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결국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인데 그것을 사람 또는 인간 그리고 생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도 각기 정도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 세로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요. 가로축은 생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그림에서 왼쪽 제일 위를 보니까 1.9잖아요. 1.9에 해당되는 뭐 1.9 거기 뭐 1.1, 5.5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거기는 안 외워도 되고 이제 유형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아요. 그죠?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아니 그 업무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생산에 대한 관심은. 그럴 때 그 사람은 사람 좋아하니까 호인형이라고 해요. 자, 둘 다 낮으면 무관심형. 근데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으면 거기는 일 좋아하니까 과업형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도 중간, 생산도 중간이면 중간이니까 중도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인간과 생산 모두 높을 때 제일 거기 9.9에 있는 거 그거 뭐예요? 팀형, 즉 팀 지향적 리더십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뭐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뭐냐? 바로 중도형이 아니라 시험에서는 자꾸 중도형이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넘어가면 안 돼, 거기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둘 다 높을 때. 바로 팀형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그 니은에 보면, 니은에 먼저 이제 가번에 보니까 무관심형, 나번에 호인형, 아까 했더니 호인형이 바로 컨트리 클럽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 컨트리 클럽형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 A에 보니까, 아니 얘에 보니까, 그 호인형, 컨트리 클럽형, 그 얘에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박스로 집어넣고, 이 사회복지관 관장, A 사회복지관 관장은 어떤 리더십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보면 A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 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그러면 일은 서비스 제공 팀장한테 일임해버렸대요. 과학과 관련된 것은 서비스 제공 팀장한테 일임해버리고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대요. 이 복지관 관장은 사람 좋아하죠. 그죠? 일은 다른 사람한테 아예 일임해버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호인형이에요. 사람 좋아하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봐야겠는데 디귿 보니까 팀 지향적 리더십. 팀형 리더십 유형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데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최적의 리더십이다. 이 유형의 리더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형성되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유도한다. 그죠? 자, OX 문장. 블레이커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 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형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도형이 아니라 둘 다 높은 사람과 생산 모두에서 다 높은 팀형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다. 결론. 최적의 리더십이다. 알았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론으로 와줘야 돼. 이제 상황이론.
상황에 맞는 리더의 행동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 이제, 그러면. 상황. 자, 그래서 리더가 처한 상황을 중시 여기는데요. 자, 이번에 주요 내용 보니까 업무의 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 특성이 바로 곧 상황이죠. 환경 특성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진다. 그죠? 환경 특성에 따라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특성. 환경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리더십 효과가 어느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성공적 리더십도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자, OX 문장. 상황이론은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그죠?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거. 그게 이제 효과적인 리더십 효과적인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안 보는 건 보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서는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대표적인 연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먼저 피들러의 상황 적합이론이 이게 2회 때 나오고 나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7회 때 나와버렸어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2회 때 나왔으니까 이건 한참 유행 지난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차라리 한 번도 나오지 않은 22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 동그라미 2번에 권력 영향력 접근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일단 나왔던 것은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은 요령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일단 피들러의 상황 적합이론 다시 이제 17회 때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 놓아야 하는데 기억해 보면 리더십의 유효성은 리더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결정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말이 나와 버렸어요. 상황의 호의성. 상황이 호의적이냐? 그렇지 않냐?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번에 보니까 이 상황적 요소 3가지가 나와요. 이 상황적 요소 3가지와 리더의 유형 간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리더의 유형이 그러니까 행동 유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니은 있잖아요. 3가지 상황적 요소. 그 3가지 상황적 요소가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해요. 3가지 거기 이제 우리 교재로 상황적 요소, 이 상황적 요소라고 하는 거. 이 3가지가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알았죠? 3가지가. 그러면 이 3가지가 뭐냐 도대체. 이 3가지를 알아야겠죠. 3가지가 바로 가해보니까 리더와 부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상황이 호의적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리더한테. 자, 근데 리더와 부하의 관계. 자, 거기 조직원들, 즉 부하들이 리더를 막 존경해. 그리고 막 신뢰해. 부하들이 내가 리더인데 나를 막 존경하고 막 신뢰해요, 나를. 리더와 부하의 관계에서. 그러면 리더한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당연히 좋은 상황이죠. 그죠?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그 다음에 2번째가 과업구조예요. 과업을 할당시키고 평가하는 이 체계 정도가 잘 수립되어 있는가 여부예요. 이 과업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리더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직위권력이에요. 또는 지휘권력, 지휘권력. 직위권력 또는 지휘권력은 조직원을 평가하는 것, 즉 조직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수 있는 상벌, 그리고 인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얘기해요. 자,
직원들 하급자들을 내가 평가하고 그래서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승진까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휘 권력이에요. 당연히 지휘 권력이 높으면 리더에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 상황적 요소에 의해서 상황의 호의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이제 피들러가 말했던 그 상황이라는 게 상황적 호의성,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른 리더의 행동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디귿에 보니까 행동 유형은 조직원과의 관계 중심을 두는 관계지향, 즉 사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 성과 측면에 역점을 두는 과업지향. 그러니까 결국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하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구 결과 봐보세요. 세 가지 상황적 조건이 모두 강하거나 모두 강하면 이제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모두 약하면 리더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이렇게 세 가지 상황적 요소가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면 어떻게 하느냐? 과업 중심적 행동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개는 좋은데 나머지가 좋지 않으면 중간 정도의 상황으로 인간 중심적 행동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피들러의 상황적 합의론에서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하와 리더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업 구조. 세 번째가 지휘 권력 또는 직위 권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아버리면 리더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고 모두 좋지 않으면 리더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쁜 경우는 과업 중심적으로 해야 한다. 일 중심으로. 근데 이 중에 한두 개는 좋은데 나머지가 좋지 않으면 이때는 중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리더십으로 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됐죠?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요거는 7회 때 한번 나왔어요. 이게 7회 때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경로의 명확화, 욕구 충족, 목표 달성을 주요 변수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패턴이 달라진다. 나번에 보니까 두 가지 상황적 요인과 네 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 상황적 요인은 조직원의 특성, 그리고 업무 환경의 특성, 이 두 가지. 그리고 네 가지 리더십은 거기 이제 지시, 지원, 참여, 성취적 리더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7회 때 한 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경로 목표 이론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상황적 리더십의 유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허셔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그간은 사실은 허셔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이 거의 이게 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이 17회 때 등장을 한 거예요. 아셨죠? 참고로 만약에 이제 그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공부할 거면 거기 지시적 리더십을 보니까 업무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조직원들의 경험 지식도 부족한 상황. 그죠? 부하도. 그 다음에 환경도. 이럴 때에는 지시적 리더십을. 업무 구조는 되어 있으나 그거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난이도가 높아.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 일단 지원.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은 업무 구조화가 되어 있고 조직원들의 자율성 욕구도 강한 참여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업무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무 결정 과정에 조직원을 참여시켜서 역할과 목표 성취가 가능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거. 자, 그러면 어떻든 거기는 이제 중요 떨어집니다. 이제 허셔 블랜차드 상황 이론은
그럼에도 만약에 공부할 거면 이게 좀 넘기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유형 4가지만 지시, 지원, 참여,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다. 이 정도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허쉬 블렌차드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상황,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여기서는 자 거기 디귿 봐보세요. 디귿에 보면 하급자의 성숙도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유일한 독립 변수이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허쉬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서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은 곧 하급자의 성숙도예요. 알았죠? 허쉬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서 상황을 규정한 것은 바로 하급자의 성숙도가 바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급자가 성숙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그 표 있죠. 허쉬 블렌차드는 그 표만 알면 돼요. 이게 요약한 거예요. 표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거기 보니까 표에 제일 위에 상황이 있고요. 상황은 뭐다? 부하, 즉 하급자의 성숙도다. 근데 부하, 하급자의 성숙도는 뭘로 정의가 되느냐?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 2가지로 결정해요. 하급자의 성숙도는. 자,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요거예요. 하급자들이. 하급자가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알았죠? 능력도 있는데 의지도 있네. 그럼 이 사람은 성숙도가 높은 거죠. 그죠? 높은 거예요. 자, 근데 능력도 없는데 의지도 없네. 그럼 이 사람은 성숙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거나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중간인 거예요. 그래서 높고 중간이고 낮음. 근데 거기서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죠. 능력, 의지가 없는 경우 낮은 거죠? 성숙도가? 그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낮다, 중간이다, 높다도. 예. 자, 먼저 거기 능력도 없는데 의지도 없네, 직원이. 그러면 지시해야죠. 그죠? 지시해야 돼, 이런 경우는. 자, 근데 거기에 능력은 없는데 의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 설득형이라고 되어 있죠? 설득형 또는 설득형, 거기다가 제시형이라고 적으세요. 제시형. 설득형이 제시형입니다. 설득형 또는 제시형.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은 없는데 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업무 성과는 좋지 않아,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일은 되게 열심히 해. 막 야근까지 해. 막 보면 늦게까지 남아서 맨날 일해. 일하는 게 보여. 정말 열심히 움직여. 열심히는 해. 그런데 업무 성과는 좋지 않아. 이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설득해야 돼. 즉 제시해야 돼.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멘토를 연결해 줘야 돼. 멘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설득해야 돼요. 알았죠? 제시해줘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네. 이 사람 들어올 때 입사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어떻든 여러 가지 뭐 기획 능력이든 뭐 아이디어든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맨날 지각해. 그리고 일찍 가려고 하고 맨날. 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시켜야 돼요. 참여. 자, 그리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 능력도 있는데 일도 되게 열심히 해. 능력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일을 더 주면 안 돼요.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경우는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일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임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위임형. 거기 OX 문장 보면 허쉬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맞죠? 그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전통적 리더십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리더십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의 리더십은 먼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먼저 나왔네요. 자, 그거 보니까 번즈가 그의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죠?
리더가 조직의 안정에 초점을 두는지 혹은 변화 지향적인지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둘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번지가 제시한 안정지향의 리더십인데요. 이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물론 이제 번지가 지금 소개를 했지만 베스가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며 베스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이다 하면 맞아요. 알았죠?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 이거 번지가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알았죠? 번지가 이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 소개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변혁적 리더십을 베스가 더 연구해서 우리가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적 리더십 보시면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이 전제하는 안정지향형 리더십이다. 업무 할당, 결과 평가, 통제 등의 일상적인 리더의 행동을 강조하고 인간은 보상과 징계로 업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 말 잘 들으면 보상해주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구성원은 이기적이고 개인적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리더는 조직원의 보수나 지위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통해서 조직원의 동기 수준도 높인다 이거예요. 이게 거래죠. 열심히 해? 그래? 열심히 따라와? 말 잘 들어? 열심히 해줘? 그래, 내가 보상해 줄게. 말 안 들어? 열심히 안 하네? 그러면 처벌하는 거예요. 거래예요, 거래. 리더와 추종자 간의 사회 개인적 가치의 교환 관계가 발생. 조직원들의 복종을 강조하면서 복종하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OX 문장.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맞아요. 자, OX 문장 또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구성원의 높은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거래적이죠. 변혁적이 아니라. 그죠? 자, 다시 한번 조직 목표 중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그죠? 네, 조직원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적 이익에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상벌 체계를 강조한다. 거래적 리더다. 지금 거래적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틀리끔 나왔고요. 자, 그 거래적 리더십의 과정, 부하들이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부하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하들의 욕구를 인식하여 부하들이 노력을 기울일 때 그러한 욕구가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시켜준다. 자, 근데 변혁적 리더십 봐보세요.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 추구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자, 거래적 리더십의 개인적 관심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해서 조직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에요. 자, 거기 리더는 조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를 하고 업무에 자신감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면서 업무 결과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조직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새로운 비전, 조직 문화, 규범을 창출,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추종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리더 활동을 강조하고 관행을 거부하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하는 등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 활동을 강조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리더의 개혁적 변화 지향적 모습과 비전 제시가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OX 문장 보면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지적 자극, 조직 문화 창출 지향하는 거. 맞죠?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을 강조하는 거.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한 표 요약해서 다시 거기 넣어놨고 그냥 참조하시고요. 이제 경쟁적 가치 리더십입니다. 이 경쟁적 가치 리더십도 지금 뭐예요? 최근의 리더십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전통적 리더십, 우리 공부했던 이게, 알았죠? 여기 지금 여기서 다뤘던 것은 전통적 리더십 이론이고요. 여기가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경쟁가치 리더십, 이거 지금 최근에 리더십 이론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 경쟁적 리더십은 통합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연구한 것으로 퀸이 제시했습니다. 통합적 관점. 퀸이니까 가능하죠. 사람 이름이 이제 뭐 킹이어도 가능하겠지만 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통합. 이렇게. 그래서 퀸이 했다. 그래서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한번 틀렸죠? 리더십 초점을 외부 지향적, 내부 지향적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은 통제냐 유연이냐.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통제냐 유연이냐, 내부 지향이냐 외부 지향이냐, 요거예요. 알았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연이라고 하는 말이 얘가 뭐냐면 이가 분권이에요. 분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집권이에요. 집권. 자, 그러면 자, 여기 내부는 이제 조직 내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직의 내부.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 환경을 얘기하는 환경. 외부 환경. 자,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회복지 조직은 직권입니까? 분권입니까? 분권이죠. 그죠? 일선의 전문 직원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분권적인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내부 지향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이에요. 외부. 그래서 결국 어디에 해당돼요? 이 4개 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유연이면서 외부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거기에 이제 성김의 리더십 바로 위에 보니까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는 거 보니까 외부 지향적, 유연적 리더십이다. 서비스의 효과성과 정당성 확보, 주의와의 협력 강화, 내부 관리와 혁신 등에서 이 유형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가 이제 효과적이다. 근데 자, 여기가 이제 비전 제시가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제시가.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동기부여가. 부여가. 그 다음에 여기 분석가. 그 다음에 여기 목표 달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쪽은 비전 제시, 여기는 동기부여, 여기 이제 분석가, 그 다음 이제 목표 달성가인데, 참고로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여기 동기부여가와 목표 달성가는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맞는 문장으로. 알았죠? 그러면 아직 안 나왔지만 비전 제시가와 분석가도 상반된 가치인 거죠. 알았죠? 요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계시고,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가 있는데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전 제시가 쪽에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그림에 보면, 그림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407쪽에 있는데 그림이 거기에서 A 쪽에 보니까 그 위에 비전 제시가 있고 그 혁신자 보이세요? 여기 혁신자. 여기가 혁신자. 그 다음에 중재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개자 또는 중재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멘토하고 그 다음에 촉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멘토하고 그 다음에 촉진자. 그 다음에 점검자하고 모니터 역할이니까 점검자하고
점검자하고 조정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시자하고 생산자, 그죠? 지시자하고 생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혁신자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혁신자, 중계자라고 되어 있죠. 아까 거기는 중재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중계자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더 좋겠네요. 중계자. 네, 거기 혁신자의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변화와 함께 살기, 창의적 사고하기, 변화 관리하기. 그죠? 이 혁신적 슈퍼바이저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해가지고 그 점검자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알았죠? 이게 이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16회 때 거의 제가 기출표 16 그 그림에다가 그림 위에 16회라고 집어넣었는데 한 번 나왔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쪽은 지금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이쪽이 비전제 시가이면서 혁신자와 중재자가 또는 중계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성김의 리더십. 이거 최근의 리더십이네요. 성김의 리더십도. 그래서 성김의 리더십이란 이게 18회 때부터 한 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22회 때 아예 한 문제로 이번에 나와줬는데요. 자, 성김의 리더십이 뭐냐? 현장 직원과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 또는 성김 리더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김 리더십이란 현장 직원과 실무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리더십.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제고하는 리더의 역할. 자, 계속해서 거기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고객 및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성김의 리더십. 이런 식으로 다른 리더십을 거기다 틀리게끔 내는데,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에다가 집어넣어 틀리게끔 내거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간접적으로. 알았죠? 부하들의 성장을 돕고 팀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인간 존중, 정의, 정직성, 공동체적 윤리성을 강조하고 청지기 책무 활동,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헌신, 공동체 의식 구축, 권한 위임을 통해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성김의 리더십의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조직 구성원을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리더의 역할은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능력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성김의 리더십,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향이 아니라 지양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번에 나온 거 34번 한번 보시겠어요? 성김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간 존중, 정의, 정직성, 공동체적 윤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디귿에 청지기 책무 활동. 맞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 청지기로서의 삶,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내가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든지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청지기, 이건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이 절대 신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우리가 청지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든 여기서 이제 청지기 지금 책무 활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34번에 그래서 니은에 보니까 가치의 협상과 계약 틀렸습니다. 그 기업과 디귿인데 지능,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메모 강조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 협상과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적 리더십 쪽에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지능,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나 외모를 강조하는 것은 특성이론, 우리가 공부했던 이 자질이론 쪽으로 가져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거기 이제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이 나와요. 이게 2순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거 보니까 2회, 3회, 7회, 그럼 이제 10회부터 보면 10, 11, 그 다음 안 나오다가 12, 13, 14까지 안 나오다가 15, 16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7, 18 안 나오다가 19, 20, 그죠? 그 다음에 21, 22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죠? 그러면 여기를 좀 봐야 하는데, 그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은요, 칼리슬이잖아요. 칼리슬. 칼에 이슬이 맺힌 것 같은, 왠지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자, 이 칼리슬인데, 칼리슬 권위 소재에 따라서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권위 소재, 그죠? 권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권위의 소재. 권위의 소재가 상급자에게 있느냐, 그 다음에 하급자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급자고 권한은 포기하지 않고 하급자를 참여시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상급자한테 전적으로 권위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지시적 리더십. 이렇게 되면 독재가 되죠. 독재적 또는 전제적 리더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하지는 않았어. 근데 하급자를 참여시키는 거. 이게 바로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게 참여시켰으니까 민주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 권한을 하급자한테 완전히 그냥 줘버렸어. 전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전적으로 권위를 그냥 위임해버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위임적 리더십이 돼요. 그러면 하급자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적 리더십이 되고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방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임적 리더십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여기거든요. 참여적 리더십.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참여적 리더십을 물어보면서 얘들 양쪽에 있는 얘들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와요. 먼저 지시적 리더십 보면 말 그대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형식이다.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고 조직원들을 보상과 처벌로 통제한다. 독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조직 성원들을 보상과 처벌의 연속선상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정책의 해석과 집행의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공부하다 정책 해석과 집행의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일까요?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있다. 이 지시적 리더십은 상급자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렇죠? 상급자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거든요. 하라는 대로만. 옛날에 이런 리더를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원한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자기 제자였는데 그분의 제자였는데 이제 대학에서 어쨌든 이제 너는 네가 왜 생각을 하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왜 생각하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뭐야 이게? 완전 지시적 리더십이죠. 생각하지 마, 해석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집행해. 요거잖아요. 그죠? 정책의 해석과 집행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죠? 예. 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고 유기시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통제와 조정이 쉬워요. 근데 단점 뭐예요? 조직원의 사기저하, 그 다음에 경직성. 그죠?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니까. 자, 반면에 이제 참여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보면 참여적 리더십은 조직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죠?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이 효과적이고 사회복지 가치와 부합하고요.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급 관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참여시키는 건데 장점 보니까 개인 업무자들은 동기와 사명감이 증진됩니다. 즉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성이 높아져요. 동기 강화에도 좋아요. 자신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를 하게 돼서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고 자신들의 의견이 또 반영되기도 하고, 그죠? 자기들의 또 의견도 제시하게 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조직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동기가 증대될 수 있고 의사소통 경로가 개방되겠다. 즉 리더와 직원들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새로운 정보 교환이 활발합니다. 조직의 목표를 스스로 내재화시키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데 또 유리하고, 다양한 업무를 조직원들이 이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적용이 유리합니다. 단점은 뭐예요? 참여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긴급하게 결정을 할 경우 어려워요. 그죠? 긴급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유리한 게 누구예요? 지시적 리더십입니다. 그죠? 자,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과되는 거예요. 절약될 수 있다면 틀리고, 책임이 확산되어서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조직이 무기력해짐으로 인해서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거기 답은 조심하세요. 이거 참여적 리더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율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자율적 리더십을 보면 즉 위임적 리더십, 방임적 리더십인데 하급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상급자가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동그라미 밑줄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것. 그러니까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아예 전적으로 그냥 위임해 줘버리는 조직이 있을 수 있냐. 이 자율적 리더십은 전문가 조직에 적합합니다. 전문가 조직에. 그래서 이제 장점, 직원들은 조직의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단점 보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늘어난다. 내부적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즉 리더의 무관심으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라에 보니까 일의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내부 갈등에 개입이 어려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다시 한번 칼리테의 리더십 유형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탄넨바움, 슈미트의 리더십 유형. 요거는 그거 보면 이제 아까 상사 중심으로 갈수록 지시적 리더십이고 부하 중심으로 갈수록 위임적 리더십이다. 그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그 오이콜섭에 보니까 쿤츠와 오도넬이 나왔어요. 쿤츠와 오도넬이 그 지도자의 능력과 태도 이거 제시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9회 때 한번 나왔었어요. 리더십에서 수용하는 태도, 맡겨버리는 자세, 그 다음에 타인의 실수를 허용하려는 태도, 그 다음에 하급자를 신임하려는 태도, 폭넓게 통제하려는 태도.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태도가. 이게 근데 이게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렇죠, 한 번 나왔고. 자, 리더십의 수준인데 최고 관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관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관리층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카츠의 이론인데 자, 여기가 아까 같이 왼쪽에서 아까 이제 조직에 최고 관리층, 중간 관리층, 하위 관리층이 있다면 그림을 보면 카츠의 이론에서 전문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과 개념적 기술, 이 개념적 기술이 바로 의사소통 기술 또는 의사결정 기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술이 그 그림 봐보세요. 높은 수준의 관리자, 즉 최고 관리층으로 갈수록 뭐예요? 개념적 기술이 더 커지고 있죠. 세 가지 기술 중에. 인간관계 기술은 낮은 수준의 관리자, 즉 지도감직, 아까 하위층 관리 리더십, 관리층, 중간, 그 다음에 최고 관리층 모두 다 똑같죠.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문적 기술은 하위 쪽으로 갈수록 더 낮은 수준의 관리자일수록 더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조직 문화입니다. 이번에 이제 조직 문화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어요.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기능. 먼저 조직 문화가 아까 조직 문화가 뭐냐?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조직 행동의 기본 전제. 조직의 가치와 신념, 규범, 관습, 행동 양식이 모두 포함된다. 조직에 대해서 구성원이 공유하는 이해 체계 혹은 의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조직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 이 조직 문화를 연구한 이론이 이제 조직 문화 이론이 되는 것인데요. 조직 문화 이론에서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또 설명하고, 최근에 이직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조직 문화를 연구한 이론들에서 그 내용을 가져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이론에서 다루어서 나온 내용들인데, 거기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목적.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기본 가치와 전통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조직체와의 동일성을 고취시켜 줄 수가 있고, 구성원과 조직 간의 조화 관계를 조성해 줄 수가 있고, 또 성과지향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조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직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직 성과가 향상되고, 조직 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조직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환경 적응적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를 향상시킨다. 그죠? 그래서 거기 경직된 조직 문화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하면 안 되죠. 적응적인 조직 문화여야지 되죠. 경직된 게 아니라. 그죠? 그다음 이제 조직 문화의 순기능과 이제 역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순기능, 역기능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시고, 그 아래에 OX 문장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조직 구성원의 행태와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과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구성의 세 가지 기준 수준에서 넘어와 보세요.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그것보다도 자, 거기 조직 문화의 강도를 만드는 요인 나와 있네요. 조직의 믿음과 가치들이 더 깊게 공유될 때 조직 문화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22회 때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나왔으니까 그 양가로 2번을 좀 공부를 해놔야 하는데, 조직의 믿음과 가치들이 더 넓게 공유될 때 더 강해지고, 분명하게 위계되었을 때, 그리고 조직 문화와 같이 하는 리더십이 강할 때,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오랫동안 조직에 헌신할 때,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조직 문화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건 실증 논의가 더 필요하다. 자, 조직 문화의 형성은 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맞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조직의 설립자 또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이념과 철학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조직 문화의 유지와 전파,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거나 또는 오리엔테이션, 훈련,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시키고, 그리고 조직 최고 경영자들의 발언과 행동, 조직 내에서의 의식, 행사 등을 통해서 내재화를 통해 유지 전파된다. 제일 아래 이제 조직 문화의 변화가 용이한 상황을 보면, 조직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조직 문화 변화가 용이하다. 그 조직 문화의 변화 있잖아요. 그 밑줄 그어보세요. 그걸 조직혁신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조직혁신. 조직의 혁신. 네, 조직 리더십이 기존과 다른 대안 가치 체제를 갖는 새로운 리더로 변화되거나, 조직이 수명 주기상 형성기에 있거나,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조직의 기존 문화가 그렇게 강하게 존재하지 않을 때 변화가 더 용이하다. 알았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리더십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리더십에 성김의 리더십만 나왔고, 우리 전통적 리더십에도 문제가 나오지 않아 버렸잖아요. 칼리에슬의 리더십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죠? 성김의 리더십만 나왔어요. 리더십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했던 것들 성김의 리더십 빼놓고 나머지가 다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됐어요. 알았죠? 그래서 잘 공부를 해 놓아야지 됩니다. 적어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자, 조직 문화는 본래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본래 지금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리더십 쪽에서 문제가 보통 두 문제가 나오고, 조직 문화도 나온 것들은 그래도 공부를 해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예.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